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이 시간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IBK투자증권 이건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이죠. 죄송해요. 네.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무려 205명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 경제 사절단이 동행을 하는데 물론 4대 그룹 총수들도 이 205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현지에서 어떤 투자 계획을 내놓을지, 우리는 또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진짜 뭐가 좀 많습니다. 일단 근데 베트남 소식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뒤에 이제 유럽 쪽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 국빈 방문에 현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인 205명이 이번에 경제사절단에 동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K방산 쪽이나 한화, 카이 이쪽 CEO들이 동행하는데 이는 베트남 정부가 앞으로 5에서 7년 동안 이제 3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군 현대화를 완수한다는 그런 계획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오너 2세들이 포함된 그 한국콜마나 형지나 코스맥스, 한세시럽 같은 K 패션 뷰티 오너들도 이번에 함께했는데요. 일단 아마 성장 가능성이 큰 베트남 시장 쪽에 뭔가 중심으로 해서 사업 확장 의지를 좀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내 대표 IT 기업이죠. 카카오 모빌리티 이번에 갑니다.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도 이번에 함께 동행하는데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 경제사절단에 처음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2019년 10월 달부터인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베트남과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 모빌리티 기업인 그 플랫폼 기업이죠. 스플릿과 함께 제휴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현지 가가지고 카카오티를 켜게 되면은 택시를 부르면은 이제 그 현지에 있는 그랩이라는 택시와 연결돼서 서비스를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방문하니까 또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삼성전자 당연히 가겠죠. SK, 현대차, LG그룹, 롯데그룹, HD현대, LS그룹과 두산그룹, 효성그룹 다 갑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24곳, 중견기업이 28곳, 중소기업이 138곳 가고요. 그리고 경제단체 6곳, 협회와 조합이 6곳 따라갑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3곳 가서 총 205곳이 이번에 구성됐고요. 업종만 보더라도 반도체, 방산, 조선, 건설, 화장품, 식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그 밖에 또 유럽의 쪽에서 우리나라가 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아시는데 독일의 컨티넨탈이죠. 이제 3대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이쪽에서 우리나라 첨단 전장 부품 생산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벨기에 유미코아나 프랑스의 이메리스, 노르웨이의 에퀴도르나 덴마크의 CIP, 그리고 영국의 나일라캐스트 같은 기업들. 일단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유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겠다는 쪽도 많고요. 사실 경제를 돌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를 얼마나 하고 투자를 얼마나 받고 이게 또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뭔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MOU에서 끝날 게 아니고요. MOU를 넘어서 실제 이제 계약으로 넘어가고 딜이 성사되고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기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끝까지 잘 체크해 보시고 관련 기업들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베트남 순방 예정 속에 K방산이라든지 지금 화장품, 의류 관련한 지금 대표 이사들도 함께 경제 사절단에 포함돼서 동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수출 보따리가 또 하나씩 풀릴지 여부 여러분들 뉴스플로우 잘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달 들어 또 수출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확인해 보시죠. 지금 무역 수지는 1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적자 규모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주식 성공의 가장 필수 요건이 뭡니까? 환율의 동향을 잘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환율 동향을 파악하는데 1번 요건이 뭘까요? 바로 수출이 되겠습니다. 무역 수지가 제일 큰 영향을 주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경상 수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출에 대한 최근의 흐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까지입니다. 20일까지 기준 봤더니 전월 대비 수출이 약 5.3% 증가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무역수지 적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비해서는 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작년 이맘때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470억 달러였는데요. 이번 달에 올해 무역 누적 적자는 지금 29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6월 달보다는 약 60% 정도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흑자 전환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다음 달 7월 달부터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드리겠고요.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라든가 지금 수출 부진 요인이 그거 아닙니까? 반도체라든가 전기전자 부품의 그런 수출이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전환 저도 한번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보죠. 한국카본이 삼성중공업과 LNG 수송선 화물 착용 초저온 본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계약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계약 규모가 1,680억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약 공시가 나왔을 때 계약 규모도 중요하지만은 이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래서 연 단위로 환산했을 때 얼마만큼 비중이 있느냐를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 그 연 단위로 환산하면은 한 280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고요. 그래서 28년까지 이제 납품한 걸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8년 8월 30일까지 납품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LNG선을 갖다가 수송하고 화물선을 갖다 필요할 때는 LNG선은 이제 영하 뭐 220도에서 날라야 되기 때문에 영하 220도로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일종의 보온병 같은 역할은 본행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본행제를 우리나라가 지금 LNG선을 사실상 이제 싹쓸이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에서 수주한 것이 있지만은 그 중국에서 수주한 것은 사실은 중국에서 이제 그 LNG선을 갖다 발주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중국 자국에 없는 기업으로 이제 발주해달라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기업 발주를 일부 받은 것이지 그렇게 제외한다면 거의 100%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 3사가 싹쓸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싹쓸이 했을 때 LNG선 본행제 역시 이제 매출과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전체 그 본행제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이 더 많고요. 근데 이제 오늘의 그 한국카본이 이번 공시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LNG선을 본행제를 갖다가 그 연간 280억 정도 수출했던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한국카본이 4월 20일 날 밀양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당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생산 시설의 30% 정도 전수했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럼 상당히 큰 타격이죠. 그래서 상당히 큰 타격인데 이번에 장기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그 타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카본이 중요하고 근데 4월 20일 날 화재가 나니까 한 20일 지나서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한국카본의 지분을 갖다가 일부 늘리면서 지분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한국카본이 좋은 회사긴 한데 왜 화재가 나느냐 이 점을 좀 주주 관점에서 좀 추궁을 하겠다라고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카본 입장에 당연히 이제 더 주의하고 이제 그 화재 같은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이제 대주주가 이제 이 점에서 일반 투자를 변경했다고 해서 한국카본 입장에서 더 이제 주의가 요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점은 전체 한국카본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렇게 LNG선이 늘어난 이유는 탄소 중립 정책 때문인데요. 기존에 이제 많은 선박들은 벙커시유로 이제 그 연료를 채웠습니다. 근데 벙커시유가 전체로 퇴출되는 분위기 때문에 LNG선의 수주가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다 아까 말씀드린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에 대한 수요와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한국-이라크 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개최되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무려 1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라크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지길 기대해 볼 수 있을 대목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들이 아주 속출을 했는데 기대감 한번 가져가 봐도 좋을까요? 네,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쨌든 이제 먹을 게 많은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이 활동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7년도 이라크 정세 불안 이후에 우리나라가 약 6년 만에 이라크와 만났습니다. 어저께 이제 6년 만에 열린 한국과 이라크 공동위원회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다 통틀어서 합해보면 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중에 몇 가지 쪽에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얘기들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라크 같은 경우는 총 53조를 투입해서 이제 알포 신항망 쪽에 이제 개발을 구상 중인데 여기는 지금 대우건설이 이제 수주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 수도 인근 이제 비스바야 일대에 이제 13조 규모의 이제 신도시 사업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수주가 기대되는데 보통 도시 짓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딱 떠오르는 몇 가지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어제 얘기가 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또 시도를 해보는 그런 액션이 나올 것 같은데 관련 기사들 나오게 되면 또 이 시간에 또 팔로우 해드리고요. 어쨌든 관련된 기업들 또 딱 생각나는 기업들이 있는데 관심 가져보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기저에 쌓이고 있다는 거 당장 주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기저에 쌓이고 이게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라크 쪽에는 아무래도 뭐 신도시 사업이 재개된다든지 우리 국내 건설주들에도 좀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주 안에서 우리 이권희 부장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토픽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모멘텀이 사실 되게 부족한 쪽이 건설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탑픽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면 뭐 사실은 주택 사업을 거의 안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 시설 위주로만 하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봤는데 사실은 지금 중동발 이슈가 지금 다시 또 이제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사우디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해서는 지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가장 탑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이제 이라크에 특화되어 있는 한화건설이라든지 뭐 또 하나 이제 대우건설도 이제 이쪽에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큰 그림에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보시고 그다음에 스팟으로는 대우건설과 한화건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 이제 좀 그럼 잘 갈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건설주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것 같고요. 뭔가 이제 그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건설주에 대한 뷰는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좀 건설주에도 온기가 확산되면서 훈풍이 불어와야 될 텐데요. 일단 건설주 안에서 좀 해외 모멘텀이 유효한 세 종목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에 대해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죠. 한경닷컴에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영업이익 컨센이 상향된 종목들을 추려낸 기사를 내놨는데요. 기사엔 지금 어떤 종목들이 언급됐습니까? 네. 먼저 큰 그림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환율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개별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이는데 가장 큰 영향 주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중에서는 둘로 나뉘죠. 지금의 실적이 있고 앞으로 미래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중,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더 비중을 높게 두십니까? 저는 뭐 5대5 정도 보는데요. 지금 실적 좋고 앞으로 실적 좋다. 5대5로 보는데 우리 증권가에서는 지금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나온 대로 빙그레라든가 SL, JYP엔터, 농심, IS 동서 등은 자그만치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컨센서스에서 20% 이상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예컨대 A라는 증권사가 농심이 이번에 1,000억 정도 벌 것 같아요 라고 봤는데 1,250억을 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즉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하반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군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빙그레가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름 계절 수혜주로도 부각을 받고 있지만 실적도 뒷받침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빙그레 현 시점에서도 매수 관점 유효합니까? 이권희 부장님? 뭐 대표적인 뭐 계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현재 빙그레 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금 주도주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약간 좀 서브 섹터들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여기서 뭐 실적 상향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올 여름 폭우 관련돼 폭염 관련돼서 지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지금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엘니뇨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자연적인 계절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게 폭염으로 올 수도 있고 폭우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폭염으로 오면 사실은 뭐 이런 냉방기 업체들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폭우로 오면 사실은 제습기가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빙그레, 그다음에 파세코, 신일전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는 요즘 보면은 단백질 관련 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질 좋은 이제 단백질 식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뭐 여름 수혜주 빙그레뿐만 아니라 신일전자, 파세코 같은 종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 주 들어 포스코 그룹 관련해서 굵직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밤사이에도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지금 포스코 그룹이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니켈과 전구체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1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협약
내용 좀 자세하게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포스코 최근에 전략 보면은 진짜 뭔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전략을 취하고 뭔가 바로 이제 방법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철강 기업으로만 단순하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앞으로 가는 시장의 성장성과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이 이제 중국 기업과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경북 포항시에 2차 전지용 니켈 정제 및 전구체 생산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글로벌 1위 전구체 기업이죠. 중국의 CNGR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 2차 전지용 니켈 및 전구체 생산에 협력하는 합작 투자 계약 JVA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약을 어저께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합작 법인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와 CNGR이 각각 6대4 지분으로 설립한 니켈 정제 법인에서 황산 니켈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 CNGR이 각각 2대8 지분으로 설립하는 전구체 생산 법인인데 여기서 이제 이 앞에서 생산한 황산 니켈을 이용해서 전구체를 생산하는 사업 구조인데 이거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공장은 일단 2026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포항 영일만 4산단에 올 4, 4분기에 착공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이제 국내 생산 비중이 13%밖에 안 돼서 사실 저도 이거 조금 늘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사실 그동안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사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바로 전구체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 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한번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포스코 그룹 회장이 이제 포드 CEO와 만남을 가질 것이다, 회동을 가질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번 주 들어서 굵직한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도 부장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뭐 지금 보면 포스코 그룹이 매일 거의 기사에 올라서 그러니까요. 네, 워낙 뭐 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 기업들도 사실은 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을 같이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국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생산 비중이 13% 정도밖에 안 되는 전구체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포스코 그룹이 이런 이제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뭐 사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런 시설을 만들면 또 빠질 수 없는 데가 포스코 DX가 같이 또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탑픽 종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지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전구체 시장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전구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LS라는 종목도 지금 LNF랑 같이 전구체를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한번 LS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스코 퓨처엠의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한번 여쭤보고는 싶어요. 워낙에 이제 네. 전고점 돌파까지는 못하고 있고 전고점 부근 대비해서는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되게 난처한 질문을 지금 하시는데 네. 일단은 지금 조정 오늘 뭐 테슬라 전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같은 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사고 싶은 양이 한 3분의 1 정도 사보시고 예, 또 좀 있으면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전고점 당연히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격 37만 4천 원에 와 있는 포스코 퓨처엠. 일단 밤사이에 테슬라가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을 조금의 좀 매수 기회로 삼아 봄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더 확인해보죠. 지금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죠. 피델리티가 한국 항공우주의 지분을 확대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피델리티가 일단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뭐 중요한 것이죠. 피델리티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장기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현미경식으로 이제 분석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피델리티가 투자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안심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제 병행 투자를 하시면은 피델리티만큼 혹은 피델리티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델리티는 큰 손이기 때문에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개인 투자가들은 이런 정보를 갖다가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이런 기관들의 그 지분 투자 공시를 자주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뭐 많이 아시지만 뭐 방산 기업이고 동시에 또 이제 그 민간 항공기 동체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야가 모두 방산은 뭐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K방산으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제 수요가 생겨가지고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매출도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 민간 항공 분야도 뭐 많이
보셨지만 에어버스나 그다음에 보잉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엄청난 물량의 수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을 수주를 하면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엔데믹을 맞았기 때문에 비행과 수조가 계속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항공우주의 또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윤석열 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기업들 민영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 이제 하나그룹 넘어갔고 HMM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강석훈 그 총재의 그 인터뷰를 보면은 HMM에 대한 민영화 의지도 계속 강력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도 결국 이제 민영화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다면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갖다 인수할 기업이 어디냐로 본다면 사실상 하나그룹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왜냐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은 방산 분야이고 설명에서 알다시피 이제 민간 항공 분야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항공우주를 민영화시킬 것은 분명한데 시점이 어느냐 그리고 그 인수 주체는 어디냐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데 시점까지는 적시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맥락에서 이렇다면 사실은 정리식으로 차근차근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항공우주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건설되어 있고 민영화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점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관련 일단 미국 자산운용사에서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부분의 포인트 공시까지 한번 체크해봤고요.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죠. 밤사이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나왔지만 사실 그동안 너무 뜨겁게 또 너무 빠르게 오른 폭에 비하면은 오늘의 하락은 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공매도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무려 154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게 우리 한국 증시 얘기한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기사 자세히 봤더니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이 아니고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54조란 돈이 단 6개월 만에 사라졌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 왜 그랬을까요? 저는 1분기 1월 달을 돌이켜봅니다. 1월 달에 어떻습니까? 세계 경기 나쁘다. 주식시장 나쁠 것이다. 또 상저하고다. 상반기는 주식 투자하지 마라. 하반기에 좋아진다. 이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제안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자들 주가 많이 오른 거 팔았겠죠. 그런데 그 파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테슬라 230% 오르고 애플 220%, MS, 마이크로소프트 160%, 엔비디아 114%, 아마존이 90%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떨어져 본 경험과 주식을 매도했는데 뭐 공매도가 됐든 선물 매도가 됐든 매도했는데 올라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게 더 어렵다고 보십니까? 저는 둘 다 해봤는데요. 전자보다 후자가, 다시 말해서 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요. 사가지고 떨어진 것보다 10배는 더 힘듭니다. 잠을 못 잡니다. 주식 사가지고 떨어지면 잠 잡니다. 그런데 주식을 매도 쳤는데 올라간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 전략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기세가 강한 종목, 마구마구 올라가는 종목을 절대 공매도 하지 마십시오. 그 기세가 꺾인 다음에 고점이 확인된 다음에 매도하는 게 좋다. 그 고점 확인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 고점과 이번의 고점을 비교해보면 고점이 꺾였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